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직전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해명을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의적으로 마지막 인터뷰라는 말을 좀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독일 썸네일로 나갔는데 확인 결과 마지막 인터뷰가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혹시 이상호 대표님 섭외를 준비 중이신 분들 마지막 인터뷰가 아니었으니까 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장도 이렇게 좀 회복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많이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사겠어요. 좀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썩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나가시는 네,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그때 그렇죠. 언제 했죠? 그때가 한 2달 정도 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네. 네, 그때가 변곡점을 직전에 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장원 기자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가 역시 엄청난 타이밍이었던 거죠. 지금도 또 엄청난 타이밍이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 타이밍이 약간 급매를 노릴 만한 타이밍이었으면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내 집을 빨리 파는 거? 왜 파냐? 사야 되니까. 갈아타기 좀 빨리 하셔야 될 타이밍. 네. 그리고 내 집이 슬슬 올라오니까 좀 기다려봐야지 보다는 갈아탈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제일 중요한 방점을 딱 찍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 급매가 빠르게 팔려나가고 그 위에 이제 호가가 쌓인 게 막 팔려나가지는 않는다고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갈아타기를 잘하려면 좀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용기요? 나만 손해보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거? 내 걸 밀고 싸게 잡는다? 이런 느낌인가요? 가고 싶었던 거 빨리 가야 되는 거.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여름 더 오기 전에 임장 다니기도 힘든데 더운데 좀 빨리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아직도 돌아서지 않을 거고 뭐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매물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거래 체결도 체결인데 확실히 매물이 잘 안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상승장으로 보였던 이런 현상들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제가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난주에 드디어 서울에서도 전세 가격이 1년 4개월 더 이상 안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다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안 빠지는 지역 혹은 상승하는 지역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전세 사기 문제에 이제 대응일 텐데 어쨌든 간에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서 다주택자든 어쨌든 대출이 좀 완화돼야 그게 문제가 좀 스무하게 풀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 전세 가격을 둘러싼 많은 좀 제약 조건들이 아무래도 좀 하락속보다는 좀 덜 빠지는 쪽으로 정책들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매매 가격 반등 나온 게 지금 한 달 좀 더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몇몇 지역들 같으면 이제 아까 플러스 나온 것처럼 전세 가격도 확실히 좀 바닥은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 심해지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걱정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라서 사실 내 수익률만 눈덩이처럼 안 커지지 나머지는 항상 더 커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번 좀 진심으로 임대료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만큼 부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상단은 결정을 못하지만 하단은 대충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의 전셋값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일반적인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 것들은 용납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럼 다른 동네들도 과거의 가격이 어땠는데 이런 거 빼놓고 절대 가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갔다 왔다고 본다면 하반기 때 입주 얘기 나오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이슈에서는 약간 좀 자유로워진 상황인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반등이 약간씩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뭐 워낙 가파른 그 전세 가격 하락을 다들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 정도 가격에서 더 밀리기 힘들겠다 만약에 예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강남의 전용 84 같은 경우에
9억 원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거기까지밖에 안 갔었거든요. 8억 원짜리 거기까지밖에. 아 그러면 내려가도 그 정도겠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학습이 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라는 게 어떤 이 지표라는 게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할 텐데 임대차 3번 여파로 전세가 한바탕 팍 치고 올랐던 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은 이런 효과도 좀 있었나 봐요. 상당히 사실 부담하기 힘든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임대차 3법 나오면서 갑자기 확 치솟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은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오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금리인데 어쨌든 뭐 많이 빌릴 수 있냐 없냐 이슈도 그렇죠. 또 다른 이슈라서 그 얘기는 좀 약간 빼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뭔가의 이슈로 전세 가격 급등이 나타났을 때 매매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도 그러면 만약에 정말 하락했을 때도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그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밴드 만들어가지고 하단 상단해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적절히 굴러갈 건지를 예상해 보셨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은 약간 하단 쪽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더 내려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이 대표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상승 전환했다고 봤을 때 혹은 상승 전환이 임박하다고 봤을 때 이 다음 펼쳐질장은 그전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장일까요? 아니면 완만하게 뭐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르는 그런 장이 가능성이 그거는 높을까요? 쉽게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매물이 빠르게 사라져서 매물이 없어지면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급해질 수 있죠. 부의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이 부의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생각하기로 이번 조정이 뭐 2년, 3년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반등이 나오니까 누군가는 부의 반등이고 그 부의가 뭐 한 달 내로 나와야 부의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그건 조정이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아니든 뭐 다 뭔가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가격이 예전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누가 과연 마음이 급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속도는 정해질 것 같은데 전 추세는 이렇게 반전한 모습에서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그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대표님의 별명이 이 갓상무였잖아요. 갓상무. 이 갓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고 사실 뭐 코로나 직후 이런 식으로 큰 변곡점이 닥쳤을 때 거의 홀로 상승을 예상하시고 맞췄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는 그냥 맨날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한 방향으로만 말하면 누군가는 언젠간 한 번은 맞는데 한 번 맞을 때 사실 뭐 때가 왔다 또 좋은 일들이 있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요건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작년도에는 대차게 틀렸지만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좀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승이 정말 길고 높았잖아요. 상승률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내가 계속 상승을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조차도 약간 중립적으로 견해를 바꿔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쯤 올 거다 이런 생각 혹시 혼자 안 해보셨어요? 그거 되게 주식 관점이에요. 주식 애널리스트 할 때 항상 그 고민했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스트롱바이 리포트를 썼는데 슬슬 바이나 뉴트럴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맨날 그거 고민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일이거든요. 그게 항상 밸류에이션과 사실은 그 이상의 수급에 의해서 막 움직였으면 사실 끝없이 가니까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거 다 리포트 못 내는 이유들도 너무 확 가버리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왜냐면 자기 말이 갑자기 휙휙 바뀌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만큼 되게 근본 없어 보이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고충이 되게 다 있는 직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은 아까 전셋값도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되게 부담이 생기겠다, 매매값도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기겠다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매매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치고 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조정이 왔고 조정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다시 또 그
신고가로 가고 있는 동네들이 보여지면 그래서 지금 해석이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빨리 회복한 동네들은 신고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인진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게 보는 동네들은 빠르게 반등 나와서 신고가를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것들에서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부담스러웠냐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또 약간 상대적인 얘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쯤 되면 슬슬 말을 슬슬 빼야 되겠는데 그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 생각에 이제 기본이 저는 항상 소득이니까 그래서 항상 소득 얘기 보고 있어요. 소득 얘기 나오는 게 언제냐면 매 분기 리포트마다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연말에 보너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게 반도체 업황 엄청 안 좋아서 올해 PS도 안 나오고 PA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는 게 맞느냐. 내년도 보는 거죠. 이게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뭐 당장 안 좋을 수 있지만 좋아질 수 있으면 심지어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 적자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가는 이유들이 회복될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아까 소득도 올해는 잠깐 정체될 수 있어도 그게 1년에 그치거나 혹은 뭐 단기간에 그친다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아까 그 부담스러운 가격이란 얘기도 결국은 단기적인 걱정이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꺾일지 말지 그것만 엄청 봐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걱정이 많은 게 식당 갈 때마다 유심히 직원 구함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일당들이 일당의 시급이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 저런 거 보면 사람 못 구하긴 못 구하나 보다 이 생각들 많이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코로나 당시 얘기 좀 해보자면 코로나는 이게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저도 진지하게 해봤던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례가 없으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측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고 그 결과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하한가 종목이 막 엄청나게 속출하는 등 굉장히 그 격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은 어떻게 뭘 보고 하신 거예요?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뭐 여행사나 항공사나 당장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싶었는데 구조 조정 자체는 우리나라 좀 어려우니까 결국은 다른 식으로 했잖아요. 뭐 이렇게 유급휴가 얼마, 무급휴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아는 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재택하고 있고 뭐 월급의 일부만 받으면서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게 최악의 상황,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재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급여가 없어지는 일이 한국에서는 없었구나. 물론 그 당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힘들었던 데들도 꽤 많았는데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었고 그때 제일 걱정했던 건 그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방문을 못하니까 과연 임장을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가 규격화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그거 안 봐도 돼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때 또 때마침 그때쯤이었는데 이렇게 햇빛 뜨는 막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뭐 햇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거 3D로 해주는 참 별거 다 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규격화가 돼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주거 환경인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매매하기 어렵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대출들 뭐 자영업자 지원 대출 어제도 뭐 1,000조 원인가요? 좀 자영업자 대출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힘들었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돈이 도대체 얼마가 풀렸어요. 그게 가장 걱정들 하시는 거잖아요. 유동성. 근데 유동성을 이제 잡아간다고 얘기를 하다가 유동성이 확 풀리니까 그건 또 결국 돈이 또 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사실 제일 걱정들이 그거였어요. 전세를 못 구하니까 전세를 그 다음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전세를 그 다음에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이 또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사셔가지고 서로 못 구하니까 또 이것도 역시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전세 가격 확 안정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매매는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 가고 싶은 분들은 다 홀드돼 있고 사실 그래서 22년도에 가장 제가 기대했던 게 2년간 이사 시장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회복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좀 때마침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코로나 이후에 아파트값 상승을 전망하셨던 게 그런 변수를 다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내린 결론이었겠네요. 그렇죠. 무슨 뭐 제가 뭐 그냥 뭐 집에서 제갈량처럼 네. 향을 피우면서 예. 동남풍이 불어 뭐 이런 거 아니, 그분조차도 통계로 얘기하시는다고. 네. 정사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항상 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애널리스트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뭔가 시장의 변곡점 되게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뉴스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 대표님 소득이란 어떤 변수를 집값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주변에 부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더 버시는 분이 많겠죠. 아무래도 저희 회사 고객들도 네. 그렇고 좀 더 평균보다는 많이 버시는데 항상 평균점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아까도 전셋값 얘기할 때도 잘 버는 동네 뭐 이런 동네 얘기만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전국 평균에는 사실 그다지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전국 평균은 너무 좀 격차가 있어서. 그렇죠. 서울의 평균이 얼마쯤 될까 그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냈던 책도 2권도 그렇고 항상 제가 소득, 직장 뭐 이런 네. 거에 강조를 많이 두는 편인데 과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벌어야 아파트에 거주할까? 저는 사실 주거시장도 아파트 추정에 좀 더 집중돼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추정은 안 해요. 왜냐면 예. 그거는 별개의 시장이니까. 그래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KB 아파트에서, 아니 KB 부동산에서 매월 나오는, 오늘도 나왔는데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다. 그러면 12억에 사는 사람들, 12억짜리 주택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일까?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해보세요. 대부분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가구소득 평균이 한 5천만 원 초반이니까 네. 그럼 5천만 원을 넣으시면 24배잖아요. 12억이면 너무 비싸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고 2019년, 20년 이때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항상 나오면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가구소득 얼마인지 추정 좀 해보시고 내가 사는 집에 옆집, 윗집 다랑 다 거의 비슷하게 번다. 특별히 부자도 없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게 우리네 아파트의 주거 네. 환경을 생각해보면 나랑 별로 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셨을 때 과연 우리 집 가구소득에 몇 배쯤 되는 사람, 몇 배쯤 되는 부담을 지고 사람들이 주거비를 내고 있는가. 기자님도 해보시면 똑같을걸요. 만약에 지금 사시는 집 작아시든 아니면 임차셔도 작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자가 기준으로 매매가 지금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 소득 합산 나눠보시면 몇 배지? 근데 예전에 장관님이 뭐 17배, 18배 네. 얘기하셨던 거가 맞나? 대부분 동의 안 되실 정도로 가격이 네.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억짜리 주택을 아까 만약에 1억 2천 벌면 10배잖아요. 1억 벌면 12배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거를 혼자 벌 수도 있고 둘이 벌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누구는 혼자 버니까 나는 혼자 벌어서 이거 절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데 막상 가보면 이 동네가 왜 맞벌이 동네인가? 맞벌이 동네니까 어린이집 가기 힘들구나? 뭐 이런 등등등등이 다 우리가 조금만 발품을 팔아봐도 심지어는 안 가보고 네이버에서 뭘 찾아봐도 뭐 맘카페든 어디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의 배수가 몇 배쯤 되겠구나. 그거 추정하는 것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 동네별로 추정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와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대치동의 PIR을 몇 뺄 거냐, 뭐 압구정에 뭐 몇 뺄 거냐, 거기서도 또 대형 평수는 몇 뺄 거냐, 그러게요. 뭐 중형 소형 평수는 몇 뺄 거냐, 혼자 그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멍하니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을 계속 해보고 있는 거죠. 그게 향후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상승률 계산도 좀 해보는 거고. 근데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죠.